안녕하세요. 그만하자 장건입니다. 네, 그만하자는 이제 하자 없는 그런 시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건축사를 만나면 좋을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저가의 비용을 들여서 탄생된 도면을 시공사는 싫어하지 않고 저가의 도면, 그러니까 상세 표기가 안 된 도면이야말로 분쟁을 야기하거나 추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시공사는 상세 표기가 안 된 도면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는 어떨까요? 상세하게 설계된 도면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사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축사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으로 그려주면 책임질 부분도 최소한으로 적어지는 거예요. 설계비도 조금 받았는데 책임질 소지가 많아지는 상세 도면을 그려준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한 거죠. 만일 잘못되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건축사도 면허를 걸고 무리하게 상세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가로 맡긴 도면인데 무한 책임을 지기 위해 상세 도면을 그린다? 그래서 저가로 맡긴 설계에 상세 도면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사도 상세 도면을 그려주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저가로 수주를 받으면 최소한의 도면만 그려서 건네주고 면허를 지키고 차라리 책임에서 물러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시공사도 건축사도 싫어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의 손해냐? 건축사는 최소한의 도면으로 면피를 했고 시공사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사를 했어요. 누구의 손해일까요? 제일 큰 손해는 건축주가 보는 거예요. 이 때문에 건축주가 저가로 설계를 맡겼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모든 건축사, 모든 시공사를 비하할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건축 시장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자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비를 많이 주면 그만큼 좋은 설계가 나올까요? 이게 참 혼란스러운 문제예요. 아니, 저가의 설계가 문제가 된다면서 그렇다면 설계비를 올려주면 문제는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넉넉하게 주면 당연히 설계가 잘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확정적으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사를 선택하는 것이 완성된 제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거나 신발을 구입하는 문제와 다른 겁니다. 오히려 건축사를 선택하는 것은 스포츠 구단에서 선수를 선발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프로 야구단의 구단주나 단장이라고 칩시다. 필드에 선수가 넘쳐납니다. 검증된 선수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 비싼 선수가 언제 부상이 올지, 슬럼프가 올지 알 수가 없어. 비싼 값을 할지 못할지는 경기에 뛰어봐야 알아. 그렇다고 검증이 안 된 선수는 불안해요. 건축사를 고르는 게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 제가 필드에 있어 보니까 돈을 줘도 제대로 못하는 선수가 많아요.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건축사가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영향으로 한국의 건축이 이만큼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사의 실력은 창의력과 디자인이 결합된 기본이 충실한 설계로 검증받는 것입니다. 건축사분들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것 중 하나는 절대 설계비 싸게 받지 마라. 그게 너의 시장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설계 수주가 주변 사람 소개로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설계비를 민망할 정도로 적게 받았더라도 손해만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디자인을 접목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노력을 다한 프로젝트가 하나 둘씩 쌓이면 그 프로젝트로 인해 명성과 지위를 얻을 것입니다. 설계비를 받은 만큼만 하면 그 프로젝트가 감동을 줄 리 없습니다. 성의 없는 프로젝트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계속 저가로 수주하게 되는 겁니다. 정성은 배어 나옵니다. 돈 받은 그 몇 배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어떤 건축사를 만나야 좋을까요? 이건 제게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건축사를 찾고 선정하는 기준을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축사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봅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이라고 알기 어렵거니와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이 멈춰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몰랐나 하면서 두려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합니다. 나는 성장하는 건축사를 만나기를 바라고 그런 건축사는 자신의 일에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둘째는 건축사가 실패를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건축은 온갖 법규와 규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허가기관에서는 늘 상황을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투성입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법규를 위반해서 불법 건축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고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창의성이 접목된 디자인은 낙관론자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비관론자이거나 두려워하는 건축사는 배제합니다. 셋째는 개소한 지 5년 이내에 건축사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건 저만의 비법인데요. 더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갖추고 개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 건축사를 만나러 방문을 합니다. 이분들이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하였거나 유학을 다녀왔거나 동네 마을 건축사로 활동을 한다던가 여러 대학에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필드 경험은 풍부하나 개소한 지 얼마 안 된 건축사를 찾습니다. 건축사는 개소 후에 3년 동안이 가장 힘들다고 하거든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춘 건축사는 돈보다 프로젝트 그 자체에 더 욕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열정페이로 상세 도면을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자기를 단련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지나온 사람은 돈보다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적시의 열정을 갖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공사 관점에서 건축사를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건축사를 선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